네,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로 함께하는 월요일 밤 시크릿 투자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항상 활발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적어주시면 시간이 나는 대로 하창봉 파트너가 속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속 가장 뜨거운 핫테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18일이었죠. 구글이 제미나이 3 프로를 출시한 뒤에 업계에선 챗 GPT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구글의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 방송을 하는 11월 24일 밤 11시 기준으로도 네. 300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 지금 311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첫 번째 오프닝 몸풀기로 구글을 준비했냐면 지금 11월 달 글로벌 증시의 그 출발점이 AI 버블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고점은 주식 조정은 뭐가 만드냐면 메인 그 대형주가 만드는 게 아니고 중소형주에서 먼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는 거는 오히려 대형주가 수습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생각할 때 미국 증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이제 버블론 이야기 많이 나올 때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지 이런 기업을 말하는데 그런 거와는 별개로 또 구글의 주가는 상당히 견조하고 네. 이걸 준비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2026년에도 우리는 AI 전쟁을 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오. 그 전쟁은 더 심해졌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출시된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점유율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생성 AI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오픈 AI의 챗 GPT죠. 그러면 1개월 전 정도 봤을 때 오픈 AI 점유율 자체 파란색이 대략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오. 근데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글 제미나이가 3.0 버전이죠, 정확히는. 그렇죠. 3.0 버전이 지난 11월 18일 날 출시가 됐는데 그래프를 놓고 보게 되면은 뚝뚝뚝뚝 커지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거는 과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죠. 예, 그 관점에서 사실 구글 제미나이의 열풍 자체가 상당히 진행되는데 그래서 네. 지난번에 보니까 트래픽 기준으로 이제 11월 18일 정도에 제미나이 3.0이 출시가 됐는데 출시되기 전 구글 제미나이의 점유율 자체가 5.6% 정도였어요. 연말 기준으로는. 근데 이게 1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올라갔다는 말은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챗 GPT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긴 거죠. 챗 GPT 5.0이 11월 12일 정도에 출시가 됐어요. 5.1 버전인데 5.1 비전에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GPT는 GPT대로 고전하는 사이에 고전이 아니에요. 떨어졌네요. 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미나이가 압도적으로 잘 나와서 그런 겁니다.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초에 중국에 딥시크가 있었죠. 네. 여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디 갔어요? 노란색 있죠. 중국의 딥시크가 2월 달에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중국 업체였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응시의 중국고 지금은 미국 업체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시장의 조정을 보인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구글의 이 제미나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3.0 프로 버전이 나오면서 2.5 정도가만 나올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6월 달 정도에는. 근데 9월 달에 이번 나온 3.0 정도 제가 좀 봤는데 기존보다는 조금 특이한 게 많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오.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리저닝이라고 이야기하는 추론 능력도 되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멀티모달에 대한 이해라든지 에이전트 기능도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출시한 오픈 AI의 GPT 5.1 예, 이런 것 또는 여기는 빠져 있는데 여기 아마 있을걸요? 엔스로픽. 네. 엔스로픽의 이 클로드죠. 여기 있죠. 클로드가 이제 노란색인데 네. 얘들 업체까지 상당히 이제 오히려 자기들은 최신에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최신에 출시했는데 6일 만에 제미나이가 이렇게 치고 와버리게 되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네. 어떤 메시지 줄까요? 뭐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셈일 것 같은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뭐라고 표시했냐 보니까 AI Arms Race. Arms?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대충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AI 군비 가속화라 그럽니다. 오. 네, 그런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 흐름 자체는 우리가 되게 생각보다 가볍게 볼 건 아니에요. 이건 부정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이어서 이제 이야기해 보면 이건 좀 이제 설문 약간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설문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설문지를 써냐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는 있어요. 91%라는 이 설문지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구글 제미나이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게 질문된 것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도에 AI 모델에 가장 누가 좋느냐라는 설문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91% 정도예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봤던 엔스로픽 같은 경우 2%, 오픈 AI는 오히려 엔스로픽보다 밀려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XI가 4%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거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오. 이번에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렇게 많이 그 좋은 성과를 냈을까? 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구글은 일단은 우리가 말할 때 전 세계 1위 70% 정도의 검색 엔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유튜브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이야기하고 TPU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TPU와 구글 클라우드가 합쳐지다 보니까 수직 통합된 효율성을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제미나이 저는 GPT 5.1 말고 우리가 보통 보면 GPT 4.5 약간 이전 버전이에요. 네. 24년도 5월 달에 실시된 거 월정에 29,000원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똑같은 워딩을 줘봤습니다. 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네. 아무 말로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장이 좀 올라가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올라가면 양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꼬리를 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GPT 4.0에다가 가오리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했어요. 네. 딱 그렇게만 말했어요. 가오리요. 네, 그때 이제 잘 다른 게 아니라 GPT는 어떻게 그렸냐 하면은 가오리만 그려왔어요. 네. 진짜 가오리만 딱 그려왔어요. 시키는 것만 했네요. 네, 근데 이 제미나이는 어떻게 그려왔냐면 가오리를 그려오면서 밑에다가 바다 풍경을 그려왔더라고요. 오, 그런가요? 물론 그 차이를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닌데 네. 참고로 그 영상의 결과는 뭐냐면 GPT는 29,000원짜리, 제미나이는 3.0을 쓴 게 아니라 그냥 기본형 무료를 사용했었어요. 오.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제미나이를 평가를 앞서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재미나이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런 결과가 또 오픈 AI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첫 번째로 주목을 했냐면요. 네. 시장에서 AI 보벌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장이 조정이 흔들렸다고 해요. 맞아요. 그 보벌론은 이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생성 AI 쪽이 아니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봤던 구글의 뭐 제미나이라든지 오픈 AI GPT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오라클이 될 수도 있는데 전 세계 하이퍼스케일러의 기업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게 바로 구글의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아마존의 AWS가 바로 어떻게 보면 하이퍼스케일러예요.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잘못된 딱이나 보기 그렇습니다만은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AI 버블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투자도 괜히 할 수 있고 우리 FCF로 해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수조 원 규모의 사채를 통해 가지고 전환사채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버블이 좀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봐야 되고 이래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일색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으로 가느냐. 결정적으로 오라클이나 스타게이트나 또는 소프트뱅크나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투자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강화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미국 주식의 AI 법원은 내년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미국 주식에 버블이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트리거가 뭘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네, 지금 중에서 상장하지 않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만약에 상장했을 때는 복잡한 계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오픈 AI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픈 AI의 상장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뭐 하이퍼스케일러도 마찬가지고 오픈 AI도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이 상장이 됐을 때는 성적표가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일정 부분 그러한 흐름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AI 버블이 꺼졌느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AI 버블에 만들어 있는 주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주목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해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미국 주식에서 AMD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빠진 것 자체는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구글의 주가가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시간을 갖고 이번에 조정 같은 경우는 길게 가지 않고 역시나 시장이 다시 돌아갈 때는
미국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테크주가 중심을 잡는다. 그렇게 네. 90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네. 구글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사실 버핏이 AI 기업에 이렇게 직접적인 투자를 한 건 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중에서 우리 들어간 금액이 크진 않아요. 음. 43억 달러 정도, 25년 9월 말 기준으로 43억 달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한 6조 원 조금 넘습니다. 6조요. 네. 근데 이제 그 효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구글의 주가가 사상 지금 3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제가 이거 구글 월봉을 좀 띄워봤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1년 기준으로는 한 140달러 대비해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저점 장중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한 120% 정도 올랐고, 근데 구글의 주가가 비쌌느냐? 기본적 부분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왼쪽이 제가 적어둔 건데 우리가 자산 대비 수익률이 25% 정도 되고요. ROE가 35%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ROE는 대략 20% 정도 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중투하 자본 수익률 ROIC 같은 게 29%, 총 매출 이익률이 59%, 오퍼레이팅 마진이 34%.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구글 300달러 기준으로 구글의 12개월 P는 몇 배 정도 되냐 하면은 네. 26배 정도 됩니다. 오. 그럼 제가 이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 나스닥의 PER은 대략 PB 기준은 대략 20대 후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대략 22, 3배 정도 되거든요. 네. 구글은 절대 비싼 주식이 아니에요. 오. 뭐 절대란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구글 하나만 놓고 AI 버블이 뭐 끝났다 그렇게 단언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야, 이 정도면 어떻게 봤을 때는 앞으로 이 구글 제미나이가 점유율이 커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러면 제일 X줄 땡기는 기업은 오픈 AI다. 그렇겠네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오픈 AI는 뭔가 또 공격적인 이슈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오픈 AI 관련해서 오라클이라든 구축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제미나이의 선도 자체는 누구를 자극하느냐? 네. 중국의 딥시크를 또 자극할 수가 있고, 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AI 경쟁은 촉발되면서 뭐 쭉쭉쭉쭉 했을 때 이 경쟁 자체는 상당히 기회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좀 앞서간 게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미나이 열풍 자체는 어찌 보게 되면 조금 사그라들었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눌러놨던 미국 그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그 버블론을 잠재워줄 수 있는 또 긴 그림에서의 트리거도 될 수 있다. 이 부분 좀 지켜보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AI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12월 시장 전반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바로 산타 랠리 가능성이잖아요. 네. 12월 달에 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인 일정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뭐 산타 랠리보다는 그냥 장이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산타가 참 그레일수 4일 전에 오시니까요. 찾아올까요? 찾아와도 의미가 없어요. 24일 날 와봤자 한 네. 사나흘 왔다가 여답사만 원이고 보통 12월 달 정시가 그래도 따뜻한 거를 보도 산타 랠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이라서 12월 달 미리 보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큰 그림을 3개 좀 잡아봤는데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이제 12월 초 다음 주에 이제 내전증 학회라는 게 있고 나머지는 금융정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FOMC에 많이 몰릴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가 FOMC가 12월 10일 정도인데 고용 지표 발표하고 나서 고용하고 물가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FOMC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깜깜이 회의라고 합니다. 깜깜이 회의고 네. 아마 오늘 이번 주까지 발표되는 9월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뭐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비둘기파적인 성격인 윌리엄스 총재가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이벤트는 이번 주면 끝나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12월 10일 날 FOMC 회의를 하게 되면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어떤 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그 CME 패드워치에서 미국의 뭐 금리나 확률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게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게 그리 중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뚜껑을 열려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또 만기도 있고 뭐 정기 변경도 있는데 이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건 제가 따로 뒤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 회의도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일정 사항 그냥 준비를 해봤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그 금융통화 정책 회의가 있죠.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정도인가요? 네. 금토일가 있는데 지난 금통위에서 동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동결이거든요. 그러면 동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환율 약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율 약세를 금리가 이제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은 내려오는데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올라가는 건데 아마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 11월 접어들어서 코픽스 금리라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회사채 3년물이나 국고채 10년물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조용한데 중국의 내년도 그림을 그리는 게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보통 비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나머지는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12월 달은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몇 가지 세 장으로 나와 있는데 FOMC 말고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놓게 보게 되면 우리가 남아있는 FOMC 회의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면은 이거는 결과가 우리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반도체를 사야 됩니까? 뭐 자동차를 사야 됩니까? 맞아요. 배터리를 사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면 네. 일단은 그거는 일단 손 놓고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은 좀 준비한 건 따로 있어요. 뭐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IRX 로봇 전시회가 12월 4일에 있고요. 그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요거와 관련된 기업을 볼 수도 있고 또 12월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 혈액학회라 그래가지고 ASH2025라고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는 12월 14일 날 양자 비전 컨퍼런스가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양자 관련주를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관련 주식도 많이 없고 있긴 있는데 뭐 SK텔레콤이 있긴 있는데 연결고리가 작고 근데 요거는 제가 많이 비중을 안 두는 게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서 대표적인 양자 관련주 뭐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터나 퀀텀 스케일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고점 대비 40% 이상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정도 있습니다만 12월 달 일정 중에서 이제 금융 정책을 빼고 네. 금융 정책을 빼고 섹터로 볼 만한 거는 현재까지는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금융 정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를 가지고 볼 섹터는 시장, 뭘까요? 반도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달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짚어주셨는데 결국 모든 일정의 중심에는 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자연스럽게 12월 10일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본격적인 12월 FOMC를 보기 전에 또 지난 9월 달 회의를 먼저 복귀해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점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9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면서 네. 시장이 실업률이 4.4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시장에서. 야, 큰일 났다. 미국 실업률 4.4 나와서. 근데 한 가지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1년에 4번의 FOMC 회의가 있는데 향후 이제 연간 경제 전망 그다음에 근화함대 전망을 하는 거는 보통 점도표가 나오는 3회 배수월에만 합니다. 3, 6, 9, 12. 그러니까 9월 지금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9월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9월에 이제 과연 미국이 25년 어떻게 봤냐 보게 되면 9월 같은 경우는 6월 달 뒤에서 하반기를 좋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1.4에서 1.6, 1.8에서 1.0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4.4 정도, 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간 수준으로 봤었고 네. 보게 되면은 금리에 대한 목표 자체도 9월 달 정도만 해도 3.6까지 내려놨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3.6을 내려놨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기준으로 하단 3.75에서 상단 4.0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놓고 봤을 때는 25bp 정도 인하로 바라본 거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설령 만약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그렇게 충격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9월 달 당시 보험적 인하를 할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26년도 기준금리 자체를 최소 25bp 정도 인하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야 지금 금리 인하 안 하니까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미 지난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인하를 할 당시에 보험성 인하의 성격이 좀 되게 컸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정치 폭등 요인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동계를 염려했던 데 대한 반짝 연료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25bp 정도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점도표에서 가시적으로 26년도의 그림 자체가 이게 9월 달 점도표인데
너무 제가 신중하게 말씀드립니까? 요 점이 이제 쪽쪽 찍혀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9월 달에 26년도에 어디에 산포도가 제일 많냐면은 상단 3.75에서 3.6에서 3.0인데 정확하게 찍어낸 거는 보면 3.5 정도에 많아요. 무슨 말이냐?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안 하고도 되게 중요한데 이날을 하더라도 이 점도표가 내려오지 않으면 영향은 똑같은 거예요. 네. 동결을 해도 이게 많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실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급하게는 안 내린다는 거죠. 오. 예, 그런 관점을 본다면 이번 12월 FOMC 회의 자체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보면 동결했을 경우에 시장에 충분히 미치는 영향 자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유는 이미 9월 달에 내년도의 금리나 전망 자체를 약간 보수적으로 해둔 게 있고 두 번째 기습적으로 만약에 블랙아웃 기간이나 깜깜이 데이터 속에서 금리를 인하했다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그래도 숨통을 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고 12월 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있는 6개의 점이 과연 점선 중간 3.5m로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려오면 좋은 거, 안 내려오면 아이고 그냥 우리는 금리는 이제 됐고 당분간 기간 미국이 금리는 손을 안 대겠구나.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12월 달에 하나 이벤트가 있는데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내년 임기는 정확히는 5월까지예요. 5월까지인데 조기에 지명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차기 연준 의장에 지명된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오히려 비둘기 파저인가 매파저인가에 따라서 네. 결정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의 핵심은 금리 발표도 중요하게 됐습니다만은 금리 발표 이후에 점도표의 3.5m의 하향 이탈 여부 첫 번째, 두 번째 새로운 연중 지명자에 대한 성향 그게 뭐 대표를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십니까? 원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 네. 그럼 다 재민아이가 다 알려주나요?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학교 어디 나왔고 어떤 출신이고 그렇게 볼 수가 굉장히 있겠습니다. 똑똑하네요. 아, 똑똑한 알겠습니다. 세상입니다. 네, 금리 발표 이후에 또 점도표를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전체 일정들을 흐름을 살펴봤으니까 실제 종목별로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말씀해주신 종목들 가운데 네. 주요 일정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그 11월 동시 만기 다음 날 있는 게 코스피 200 정기 변경입니다. 네. 정기 변경인데 우리가 정기 변경이라 그러는 건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나가는 종목도 있는데 항상 주식을 볼 땐 여기 보면 이제 편입 종목으로 종목들이 한 8개, 7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놓고 관점에서 저의 이제 개인 지표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변압기 기업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전력 인프라가 주가가 산일전기 포함해서 많이 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어디에 투자 포인트를 잡느냐 하면 결정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안정화됐을 때가 오히려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엔진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의 주가도 동일하게 좀 쉬고 있을 건데 이쪽은 지금 보면은 마스가라든지 약간 군함이랑은 조금 괴리가 조금 있어요. 네. 자체 실적으로 관계 있고 IMO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친환경 선박 엔진과 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다른 조선주보다는 조금 안정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주가가 안 빠질 거예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관련 기판 쪽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보고 LG CNS는 지금 소브린 AI 관련된 이슈니까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토웨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성급하게 덤비면은 조금 물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 오토웨브가 10월 말 11월 달에 주가가 폭등할 때 이유는 바로 젠슨 황의 그 정의선 회장과의 깐부 회동 이유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중심에는 현대 오토웨버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 있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이 기업은 좀 내려왔을 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파라다이스는 뭐 나머지는 편입된다고 해도 특별히 제가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커가지고 시가총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관련해서 편입되는 7개 종목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산일전기, 하나엔진, 이수페타시스 세 종목 정도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 편입된 종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편입된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 200 편입과는 조금 별개로 네.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가 그리 많지 않아서 편입되고 편출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의지를 두질 않고요. 그래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네.
코멘트는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대략 한 13개 정도 종목이 좀 그러니 뭐 이렇게 많지? 20개나 돼요? 그럼 빨리 네, 달릴게요. 많습니다. 자,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를 아주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화장품 용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한 1년 관련은 거의 관련은 없습니다. 자, 길게 보셔야 되고 BHI는 지금 보면은 복합 화력 발전이잖아요. 주가가 좀 바닥을 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수주 믿고 가신다면 좀 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유일 로보틱스는 SK온 관련 이제 그 로봇 관련 기업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좀 크고요. 과연 유일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4년도 12월 달처럼 콜옵션 행사하나 여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타 로봇보다는 조금 부진할 수는 있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12월 달, 1월 달과 조금 연결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크더라도 좀 뭐 어찌 보면 투자 보시는 것도 나빠 보지는 않고요. 유진 로봇은 워낙 좀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보게 되면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근에 의료 업종들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뭐 올릭스나 D&D 파마텍은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대표 기업이니까 뭐 아마 잘 투자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나머지는 이제 로보티즈고 요 정도인데 여기는 조금 변동성이 커요. 인카금융이나 뭐 코나이는 보통 우리나라 이제 그 정부 그 STO 관련 그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게 움직이고 미코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고 또 AI 같은 경우 궁금하실 건데 솔트룩스나 우리나라 보게 되면 아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제미나이랑 오픈 AI랑 싸움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생성 AI 기업들도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눌려 있고 보통 이런 기업들이 언제 많이 움직이냐면은 또 이건 이제 한 1월 달 정도 가면 잠깐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 솔트록스라든지 아니면 이스트소프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뭐 한가 컴퓨터라든지 기타 우리나라 생성 AI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11월 달보다는 이제 1월 효과를 보면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로봇 쪽은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150 편입된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앞서 또 코스피 200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산일전기, 뭐 하나엔진, 이수페타시스, 현대오토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저희가 HTS를 통해서 좀 차트 분석도 함께 도와드려 볼까요? 몇 가지만 좀 볼까요?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아까 산일전기 같은 기업인데 지금 차트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어가지고 차트가 안 보이나요? 네, 내려와 보입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산일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데드크로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데드크로스 그렇죠. 나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뭐 여기서 장대 양봉에서 빠졌으니까 여기가 저점이냐 그렇게 잡지 마시고 주가가 스스로 최소한 검정색이 단기 5일선인데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이랑 좀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을 보시면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것보다는 좀 덜 빠졌습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겪었던 과정을 한 일주일 전에 먼저 겪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저점이 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이게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점이라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좀 안정성이 나오잖아요. 조심스럽게 아마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종목보다는 조금 빠른 손으로 보셔도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네.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게 저희가 아마 관심주 중에서 최고 수익률 나왔던 1위죠.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요게 이제 12월 1일 정도에 무상증자 물량 상장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무상증자 물량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권리라 기준가가 대략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가라는 게 똑같아요. 어떤 주자가분들이 이제 주식을 무상증자가 나오게 되면 주식을 팔게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파는 속도가 덜하고요. 내려가게 되면 많이 빠져요. 이게 그러니까 로보티즈 아니다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무상증자 물량 상장한다 그러면은 많이 빠지잖아요. 제가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네. 심택 이야기를 잠깐 돌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택이란 기업은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데 이게 이번 주에만 상장된 물량이 제가 알기로 오늘만 상장된 게 180만 주가 넘어요. 그런가요? 근데 주가가 안 나와요. 네. 안 나온다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무상증자 물량이나 물량상 무조건 빠진다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주가가 대부분 통상점이 뭐냐면 주가가 바닥을 가고 있을 때는 많이 팔고 올라가 있을 때는 투자가만도 마찬가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가를 볼 때 오버행이라 그럽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수준에서 물량 상장 일정이 나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가속도를 붙습니다. 네. 근데 올라가 있는 상태든지 약간 견고한 흐름일 때는 물량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건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지레 겁먹고 내가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종목들 차트 분석까지 도와드려 보고 왔습니다. 앞서 또 12월 달에 일본에서 대규모 로봇 전시회가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확히 좀 어떤 전시회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요게 또 주식 시크릿의 매력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뭐 시향하면 뭐 하겠어요. 네. 그죠? 이게 일부 로봇 하면은 여러분들 뭐 제가 너무 옛날 이야기해서 그런데 로봇 하면 생각나는 게 아톰이란 말이에요. 아, 아톰이요? 네, 우리들의 친구인데 네. 전 세계에는 이렇게 로봇 박람회가 열리는데 로봇 박람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바로 사실 일본이 지금 제조업이 많이 내려가서 그렇지 전 세계 협동 로봇 1위 회사들은 여러분들 화낙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의 로봇 ETF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에 상장된 로봇 ETF 중에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다 집어넣는데 실제적으로는 스위스의 ABB라든지 일본의 화낙을 다 넣게 됩니다. 오. 그래서 IRX 2025라 그래가지고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건데 12월 3일부터 대략 3일 동안 열리고요. 이 전시회 같은 경우는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한 50년 정도 넘었습니다. 네. 197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요 이제 그림을 놓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산업용 로봇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 서비스 그렇네요.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굴삭기처럼 생겼죠. 이런 뭐 캐리커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정시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거의 다 일본 기업들입니다. 물론 그 일본 기업인데 그것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로봇 한 10대 기업 중에 일본의 가와사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잘 아시는 오토바이 그 가와사키입니다. 네. 그 가와사키 그다음에 전 세계 협동 로봇 그 1위를 차지하는 화나, 그다음에 오. 야스카와, 그다음에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회사 앱손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 대부분 로봇 ETF에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그런 관련으로 많이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루는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일정이 있다는 거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게 어떨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곧 다가오는 일본 로봇 박람회 체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12월 일정 가운데 혈액학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바이오 종목들은 또 여기에서 어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쌀쌀하면 바이오 12월 달에 바이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걸 1월 중순에 예정된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까지 갔을 때 네. 의외로 1월 달에는 안 가요. 희한하더라고. 1월 달엔 거의 CS로 가고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거의 많이 빠집니다. 12월 달에 있는 두 가지의 주요 학회 중에 하나가 내전증 학회가 하나 있고요. 네. 이게 ASH 2025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의 명단을 말하는 거고 한 세계 혈액과 관련된 학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가 혈액이죠. 갑자기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좀 라인업을 해서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혈액과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는지를 봐봤더니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R이라 그러는데 요거 신약 후보 물질 요걸 만들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ADC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네들이 계속 하고 있는 ADC를 이용해가지고 이가캠 쪽에서는 보니까 대부분이 임상 1상이에요. 네, 그래서 CS5001, 그다음에 ABL 바이오는 원래 이중항체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암과 고형암 치료제가 또 이번 이제 혈액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이 GC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NK 세포 치료제를 해가지고 GCC2005라는 넘버를 가지고 이런 흐름으로 이 관련된 이슈를 준비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기업들이 이 혈액 가까이 다 참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참가하는 건 아니라 그냥 요거는 뭐 얻어 걸리는 건 아니고 참고를 해보자. 그렇죠. 네. 네, 12월 달에 혈액 학회가 있는데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혈액과 관련된 파이프라인과 임상 1상 정도를 진행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12월 달에 이벤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시크릿 투자 전략답게 하창봉 파트너와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 섬세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외에도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 저희 시청자분들이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그 CPI 물가 지표 이런 걸 좀 지켜보는 흐름이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 같은 경우가 변곡점이 조금 작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장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추수 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관련해서 이제 휴장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요일 장 정도가 미국 장의 이제 나름 하이라이트라면 어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목요일 금요일 장은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편안한 그림으로 갈 수 있다면 또 매주 수요일 날 밤 10시에 하는 주식 고스반 하창봉의 방송은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시는 게 아마 12월의 마지막을 해피하게 엔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밤 11시 하창봉 파트너와 시크릿 투자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방송을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떤 유익한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지금 NDF에서 보니까 환율이 1,480원도 건드릴 기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분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외국인들 네. 오늘도 주식도 많이 팔았는데 뭐 환율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실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교환 환율이 상대 환율의 승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보게 되면 이 그래프가 유로와 뭐 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 이렇게 한국 파운드, 뉴질랜드 이렇게 다 있는데 가장 지금 약세를 보이는 게 최근 하루 기준으로도 일본의 엔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게 있고 또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에 간접적으로 동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투심이란 건 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팔았을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데 좀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금씩 잡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시점에서는 본의 아니게 원화의 환율의 안정성이 조금 중요하다. 그건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좀 같이 보시면서 저점을 늘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결이 다름이란 말도 적어놨는데 시장이 뒤숭숭하니까 여기저기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해서 손실이 나가지고 뭐 네. 이거 메꾸려고 뭐 팔았다. 물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코인에 들어가는 자금하고 주식에 들어가는 자금은 일정 부분은 뭐 미국의 뭐 사모펀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네. 코인이 빠진 거는 사실 빠진 지가 좀 됐어요. 예, 실제로 12만 달러 갔다가 여러 가지 ETF에서 자금이 빠진다든지 물론 그게 충격이 빠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럼 코인이 올라가면 장이 올라가느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코인이 하락 변동성이 크게 되면 투심을 악화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죠. 환율도 안정이 돼야 되고 투심도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모를 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주변 변수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본의 아니게 조금 더 움츠리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도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항상 기회를 꽂기 위해서 이렇게 다트를 던지게 되면 맞출 확률도 높습니다만 빗나갈 확률은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몸도 좀 사리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